네, 오늘은 1강에 이어서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하고 원자의 차이점,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원소랑 원자라는 말을 많이 혼용해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원소라는 말과 원자라는 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원소라는 것은 그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하고요. 원자라는 것은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만 보고서는 이 원소하고 원자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이 성분이라는 말하고요. 뒤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해서 단 두 글자만 지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래에 이 쓰임새를 보면서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원소가 어떤 때 이제 쓰이는 말이냐면요. 종류를 구분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 때 쓰는 말이냐면요. 개수를 세거나 개수를 셀 때, 그 다음에 어떤 개수 개념을 얘기할 때, 그때는 이제 원자의 개념을, 그러니까 원자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래에 이제 H2O라고 나와 있는 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물을 원소로 한번 설명해보고 원자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원소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의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글씨가 이쁘게 안 나오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H2O라고 하는 이 물을 원소로 설명을 할 때는요, 이 수소와 산소의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원자로 이 H2O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물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좀 어느 정도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원소에서 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요. 이 H2O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수소랑 이 산소, 이 딱 두 가지 종류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라는 것은 종류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종류를 의미하냐면 이 수소와 산소라는 이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소는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수소는 수소인 것 뿐입니다. 산소도 뭐 두 종류가 있거나 세 종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산소일 뿐입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몇 개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러한 개수 개념. 네, 이러한 개수 개념이 바로 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원소라는 말하고요, 원자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거 연장성산인데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물은 수소와, 좀 글씨를 좀 작게 해서 이 한 칸 안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뭐 되어 있다로 적어볼까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오른쪽은요, 이 H2O를 원자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은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로 되어 있다. 자, 위하고 아래의 차이점을 보시면요, 이 원소라는 말을 아래에서는 굳이 쓰지 않았고, 여기서도 아래에서는 굳이 원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원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 안에 앞에서의 설명은 원소라는 개념으로 물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물은 원자라는 개념으로 이 H2O라는 물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NH3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암모니아라고 하는데요. 암모니아를 한번 원소로 설명을 해보고 원자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암모니아는 굳이 원소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 말 안에 벌써 원소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암모니아를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물은 오른쪽, 미안합니다. 물이 아니죠? 암모니아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1개의 질소와 3개의 수소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원자라는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주기율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단원, 지금은 1단원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2단원에서도 이 주기율표를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어떤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좀 알고 화학을 공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율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아래 이 표레들을 선생님 설명을 좀 해준 건데, 뭐 금속은 진하게, 중금속은 음영 처리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음영 처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비금속은 글자 크기가 약간 작게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금속은 진하게, 여기 지금 보면 이 글씨, 이 친구,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잘 보면은 다른 글씨보다 좀 굵게, 진하게 좀 선생님이 표시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수소, 뭐 헬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글자 크기가 좀 약간 작아요. 얘네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금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속이 무엇이죠? 뭐 비금속이 뭘까요? 중금속이 뭘까요?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부교재를 보시면 왼쪽에 빈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필기하실 게 있으면 그쪽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 여백에 필기할 내용을 여기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금속. 자, 금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좀 말로 한번 적어 볼게요. 글로 한번 적어 보면요. 금속이라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통 상온이라 하면 20에서 25도씨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온에서 고체이고 광택을 가지며 여러분들 금을 생각해 보세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광택을 가지며 전도율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는가 그걸 전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열 전도율 선생님 글씨를 잘 여기서는 못 씁니다. 실제 칠판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좀 양해를 부탁할게요. 자, 열 전도율이 높은 물질 우리는 이것을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금속은 뭐냐면요. 금속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적으면 되죠. 금속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물질입니다. 성질을 가지지
않은 물질, 우리는 그것을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준금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금속이라고 하느냐? 이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 성질을 보이는 원소입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지는 원소. 네, 이것을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 중금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주기율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주기율표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1족, 2족, 13족, 14족, 15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족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수소와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1족에 속하는 원소들이란 얘기고, 2족이라는 것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 속해 있다. 그래서 이 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세로주를 의미할 때 쓰는 말이구나. 이때 첫 번째 세로주를 1족, 두 번째 세로주를 2족이라고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실제 주기율표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요, 이 베릴륨과 붕소 사이에 구멍이 좀 뻥 뚫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쭉 뚫려 있거든요. 이 사이에 이제 10개가 있습니다. 10개. 3족부터 12족의 원소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뭐 여기가 이제 베릴륨이 이렇게 있고 10개 딱 지나서 여기 붕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족이지만 여기는 2족이지만 여기는 13족이 되는 겁니다. 일단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네, 이 부분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주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주를 1주기, 두 번째 가로주를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주기율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은 족이라고 표현하고 가로줄은 이제 주기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글로 바꾼 거고요.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것을 그룹이라고 칭합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그룹. 그래서 여기 쓴 족이 이제 가족 족자, 뭐 일종의 패밀리라는 뜻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주기라는 것은 period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그런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주기, 뭐 1주기, 2주기, 3주기는 맨날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기도 그런 주기의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반복되는 그런 거를 일단 그런 느낌으로 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한번 보시면 주기율표의 구성을 보시면, 자, 세로줄이 1쪽부터 18쪽, 그러니까 18칸의 세로칸이 있구나. 그 다음에 가로는 1주기부터 7주기, 네,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주기율표라는 것을 검색을 좀 해보면요, 뭐 주기율표마다 어떤 주기율표는 뭐 111번까지 원소 기호를 표기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주기율표는 118번까지 이렇게 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차용을 하셔도, 그러니까 빌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실제 공부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20번까지만 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원소는 몇 번까지 관찰이 되냐면, 네, 92번인 우라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라늄까지 이제 관찰이 됩니다. 이게 몇 주기에 있냐면 이제 7주기에 있는 원소고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93번 이후로는 뭐죠? 원자번호가, 지울게요. 원자번호가 93번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공적으로 뭐 합성했다, 뭐 만들었다,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족 한번 보면요. 이 수소와 리튬, 나트륨, 칼륨, 2족에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족에 있는 이 원소들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뭔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를 유추를 해낼 수 있냐면 얘네들 사이에 공통점을 뭔가 지니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이 이제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체외각 껍질에 바로 전자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라는 것들은 이제 전자 껍질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물론 이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은 뒤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보어라는 화학자가 표현한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과학자가 말을 했던 방식에 의하면 전자 껍질이 있어요. 원자들은. 근데 그 원자들의 전자 껍질이 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의 예를 들어서 전자 껍질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껍질의 가장 바깥쪽에 전자의 개수가 두 개로 만약에 일치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릴륨이 전자 껍질이 두 개가 있고 마그네슘이 전자 껍질이 만약에 세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베릴륨의 두 번째 껍질, 마그네슘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 번째 껍질의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칼슘이 전자의 껍질이 4개라면 그 네 번째 껍질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네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외각 껍질에 전자 껍질을 적어볼까요? 체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외각 껍질에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가 동일하게 되면 화학적 성질이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에 보시면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는 뭐가 같냐면요. 적어볼게요.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전자 껍질이 2개라면, 얘가 3개라면, 4개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기가요. 전자 껍질 수, 각각의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 수와 일치합니다. 물론 중성 원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는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가지고 있다. 아하, 여기 있는 수소는 전자 껍질 수가 1개고 리튬은 2개, 나트륨은 3개, 칼륨은 4개겠구나. 칼슘 4개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참고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보어라는 화학자가 표현한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자 껍질 수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 보어라는 화학자가 표현한 방식이고요. 현대에 와서는요. 현대에서는 사실은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고요. 이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나중에 주양자수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이 보어라는 화학자가 처음에 이제 자기가 주장하기를 전자 껍질을 얘기를 했는데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현대 와서는 이 전자 껍질이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주양자수라는 표현을 쓴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체외각 전자 껍질 전자수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은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원자가 전자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이제 유사하다라고 적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왼쪽에 여백이 있을 건데요. 그 여백의 필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네, 선생님 미리 좀 필기를 좀 해놨거든요. 자,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요거를 먼저 적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지금은 조금 빠르고요. 그냥 이런 정보가 있다, 이렇구나 라는 정도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쪽부터 18쪽이 있는데요. 그 1쪽, 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에 자 1의 자리 숫자에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요. 요 1의 자리 숫자가 뭐냐면요. 바로 체외각 전자수가 됩니다.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죽입니까? 2죽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친구들은 다 전자의 껍질수가 2개고요. 그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두 번째 껍질의 전자의 개수가 순차적으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자가 전자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원자가 전자수라는 말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 원자의 가에 있는 전자수다. 여러분들, 책상 가에 있다, 책상 끄트머리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의 끄트머리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체외각 껍질에 있는 전자수와 의미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적어보면은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똑같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게 되냐면 이 18쪽에서 좀 차이가 나게 돼요. 이 원자가 전자수는 18쪽을 우리가 8개라고 안 하고요. 몇 개라고 얘기하냐면 0개라고 얘기합니다. 0개. 여기에서만 좀 차이점이 나요. 이 18쪽에서만 이 체외각 전자수랑 원자가 전자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러한 차이가 왜 나게 되냐면요. 이 원자가 전자수라는 이 말에는 체외각 전자수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모두 플러스적인 의미, 어떤 의미도 플러스적으로 좀 내포하고 있냐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라는 의미도 내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선생님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원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그 원자의 끄트머리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그 화학 반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는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18쪽이라는 여기에 들어있는, 여기 보시면 뭐 헬륨, 네온, 아르곤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8쪽에 있는 이러한 원소들은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안정한 기체들입니다. 안정하다는 것은 화학 반응을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체외각 전자수는 8개라고 표기를 하지만 원자가 전자수에서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이 8개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외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18쪽 원소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옥텟 규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텟 규칙,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본 규칙일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닮으려는 경향, 이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역시 18쪽 원소가 나오죠. 자, 표 한번 봅시다. 한번 필기를 좀 해볼게요. 18쪽 원소,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여기 있는 이 기체들은요, 굉장히 안정한 기체들이에요. 안정한 기체? 안정환 기체 아닙니다. 축구선수 안정환 기체 아닙니다. 네, 안정한 기체라는 것은 다른 물질들하고 다른 원소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을 띠지 아니한, 즉 비활성 기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모든 자연의 법칙은, 모든 자연에 속하는 것들은 안정해지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왜 졸립니까?
안정해지고 싶으니까요. 왜 화장실 가고 싶습니까? 화장실 가서 어떤 노폐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안정이 되는 거죠, 내 몸이. 그래서 이 모든 자연계에 있는 원소들 1쪽부터 17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이 18쪽 원소를 담고 싶어 해요.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법칙이 옥텟 규칙이라는 것이죠. 옥텟 규칙. 그러면 어떤 부분을 담고 싶어 하느냐? 이 18쪽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자의 배치, 전자의 개수가 있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의 개수가 있는데 나머지 1쪽부터 10쪽에 있는 이러한 친구들은 이 18쪽에 있는 애들처럼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옥텟 규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어떤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이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자를 잃는 것 또는 전자를 얻어서 생성되는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전자를 잃을 때 우리는 양이온, 전자를 얻을 땐 음이온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어떤 물질이 이온이 될 때 그것이 양이온이 될지 음이온이 될지, 그리고 양이온이 된다면 전자를 한 개를 잃을지 두 개를 잃을지, 음이온이 된다면 전자를 한 개를 얻을지 두 개를 얻을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아주 간단한데요. 요거 얘기하고 주기율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튬 보세요. 자,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3번. 3번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것이 양성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원자 번호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전하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성을 의미합니다. 즉 양성자의 개수 3개, 전자의 개수 몇 개? 3개다. 네, 얘네들은 전자의 개수가 3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중성 원자들은 이 원자 번호가 곧 전자의 개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자의 개수 지금 몇 개냐면 3개죠. 그런데 얘가 이온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이온이 되고 싶어 하냐면 18쪽 원소에 있는 애들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18쪽 원소가 되려면 여기 3번인, 즉 전자를 3개 가지고 있는 리튬은 전자를 7개를 가지거나 얻거나 내지는 전자를 하나만 잃으면 헬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편합니까? 7개를 얻어서 레온처럼 되는 것보다는 1개를 잃어서 헬륨처럼 되는 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은 전자를 하나만 잃으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베릴륨은 몇 개를? 2개를 잃으면 됩니다. 즉 리튬하고 베릴륨이 이온이 될 때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질소, 산소, 플로린 봅시다. 일단 플로린부터 보면 전자를 7개를 잃는 것보다 1개를 얻는 게 낫겠죠? 얘는 2개를 얻는 게 나을 것이고 얘는 3개를 얻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나트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를 잃는 게 2개를 잃는 게 3개를 잃는 게 나을 것이고,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를 2개를 3개를 얻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원자들이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얼마나 잃을지 얼마나 얻을지를 옥텟 규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친구들 중에 이제 탄소를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탄소는 뭡니까? 전자를 4개를 잃으면 헬륨처럼 되고 4개를 얻으면 네온처럼 되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애매하죠.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얘기할 공유결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를 공유하는 형태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따로 여기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올라왔는데 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물질이라는 것, 색깔을 좀 검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게 2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순수한 물질인 순물질, 그 다음에 이 순수한 물질이 2가지 이상 섞여 있으면 혼합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순물질을 다시 우리가 이제 2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고 혼합물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것을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혼합물부터 먼저 적어보면요. 균일 혼합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순물질은요.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바꾼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톳, 원소, 물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공부하는 것은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순물질, 호단소물질과 화합물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혼합물은 그냥 간단히 예시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균일 혼합물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소금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에 뭐 우유 같은 것이 있다, 뭐 흙탕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던소 물질로 한번 넘어올게요. 여러분들 호던소 물질을요,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말 줄이는 거 잘하잖아. 뭐라고 줄일래요? 호던소 물질 줄이면 혼물. 네, 아닙니다. 원소라고 하죠. 원소라고 줄이시면 돼요. 혼물 아닙니다. 자, 여기 원소. 이거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종류를 구분할 때 쓰는 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원소는 호던소 물질을 단순히 줄여서 하는 말이다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원소가 호던소 물질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 호던소 물질과 화합물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예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던소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요, 수소기체, 뭐 산소기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런 것들은요, 다 이런 식으로 H2, O2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뭐 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던소 물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화학식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뭐가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원소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고요. 자, 화합물. 화합물에는 어떤 예시가 있느냐 적어 보겠습니다. H2O, 또 NH3,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금, NaCl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뭡니까? 원소가 지금 두 가지라는 거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화합물, 여기는 원소가 두 가지지만 원소가 세 가지인 뭐 포도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소가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호던소 물질이지만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이면 화합물이 되는 것이다. 자, 바로 넘어갑시다. 화학의 구성 성분 한번 볼게요. 자, 원소라는 것은 적어봅시다. 한 가지 원소 성분으로 이루어진 순물질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O3가 뭐게? 네, O3는 오존이에요. 오존.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N2는 질소, Cu, 편의점. 아니죠, 여러분들. Cu는 굴입니다. 그 다음에 페룸이라고 얘기하는 라틴어로 페룸인데 어쨌든 이건 철입니다. 아이언. 영어로는 아이언이죠. 그 다음에 아르곤. 이런 것들이 다 원소가 되겠고요. 화합물 적어봅시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 이것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H2O, NH3, NaCl, F2O3 이런 것들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자.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분자라는 것은 원자 사이에, 즉 원자 사이라는 것은 원자가 두 개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거기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다 전자를 공유하여 이루어진 입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자라는 거를 찾을 때 어떤 키워드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찾게 될 거냐면 이런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하겠죠. 원자가 일단 두 개 이상이어야 되겠고, 전자를 공유한 것을 우리가 분자를 찾을 때 여러분들 이 키워드에 조금 맞춰서 분자를 찾아주시겠죠? 아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H2O 원자 두 개 이상입니다. 지금 3개 있잖아요. NH3 원자 몇 개 있죠? 4개 있죠. 어쨌든 여기 H2O랑 NH3, NaCl, F2O3 다 원자가 두 개 이상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분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전자를 공유하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전자를 공유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화학 결합에 이제 공유 결합이라는 것과 이온 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선생님 필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왼쪽 여백에다가 필기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적어봅시다. 공유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 있어요.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핵심 키워드가 이겁니다. 전자를 공유했다. 이게 핵심 키워드고요. 이온결합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살을 한번 붙여볼게요. 어떤 식으로 붙여볼 거냐면은,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했다는 것이고, 전자가 이동했다는 것은요, 한 원자의 전자가 어디로? 다른 원자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결합만 조금 더 보면, 한 원자의 전자가 다른 원자로 이동했다 그러면 요 원자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양이온이 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다른 친구한테 줬으니까. 그러면 이 다른 원자는 이 친구로부터 전자를 받았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음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양이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음이온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발생합니까?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하죠. 우리는 이 인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정기적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말하는 이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져 있다. 여기 A 플러스라는 양이온, 양전하가 정해졌고, 여기는 지금 음이온, 음전하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정해진 사이에, 전하 사이의 인력이다. 그래서 정정기적 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공유결합은 그러면 어떤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아래다 좀 적겠지만, 자, 그대로 공유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요, 전자를 원자 사이에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금속이 있고 비금속이 있으면 그 둘 사이에서는 전자를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 나오는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는요,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요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주기율표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은요, 우리 옥텟 규칙 얘기하면서 잠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선생님 화면을 넘길 수는 없어요. 이게 필기한 거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 필기한 거를 보면 금속 한번 보세요. 금속 얘네들은 다 뭐가 됐어요? 전자를 잃었죠. 왜냐면 전자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얘네들은 더 편해요. 18조 원소 될 때. 자, 비금속 원소 한번 보세요. 얘들은 어때요? 전자를 얻었죠. 얘들은 전자를 얻는 게 18조 원소처럼 되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금속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 성질이 있고요. 금속은 전자를 잃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참고. 앞에 주기율표랑 같이 보시면 돼요. 금속은, 아이고 글씨가 자꾸 날아가네요. 미안합니다. 전자를 잃는 성질, 그리고 그러니까 주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겠죠? 누군가에게. 그 다음에 비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한다? 얻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옥텟 규칙 때문에. 그래서 자,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은 잘 보세요. 서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전자를 서로 얻고 싶어 하니까 양보가 없는 겁니다. 양보가 없다는 얘기는 얘네들끼리 타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협을 하게 되니까 서로 지금 전자를 얻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 금속은 어떻습니까? 금속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금속은 뭐가 되고, 네,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음이온이 되니까 이 금속 이온과 비금속 이온 사이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이해했으면 아래 예시, 자, 아래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래 예시를 가지고 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2O 봅시다. H 비금속이에요. 산소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서로 전자 양보하지 않습니다. 공유합니다. 얘 분자입니다. NH3 비금속 비금속 분자입니다. NaCl 보세요. Na 금속이죠? Cl 비금속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거 전자 공유하지 않고요. 전자가 어떻게 합니까? Na에서 Cl로 이동하죠. Fe2O3 봅시다. Fe 금속이고 O 비금속입니다. 전자 이동합니다.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두 개는 공유결합 물질, 뒤에는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자라는 것을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거 한번 바로 채워볼게요. 자, 이거 그림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들 원소, 화합물, 분자가 있는데요. 이 분자, 즉 공유결합 물질은요, 원소일 수도 있고 화합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소랑 화합물은 겹쳐지지 않죠. 왜냐하면 원소는 한 가지 종류,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둘은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들을 직접 여기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3. 자, O3 원소죠. 그런데 자, 원자가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이고요. 두 가지 이상이면서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O3는 분자이면서 원소가 되는 거죠. N2 분자이면서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Cu. 자, Cu는 원자가 한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Cu. 그 다음에 F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아르곤. 아르곤은 좀 기억하세요. 자, 아르곤은 18쪽 원소. 아까 우리 주기율표에서도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경우에는 여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분자에서요, 단 비활성 기체, 예를 들면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등등등, 이 친구들은 원자가, 밑줄 좀 이쁘게 쳐볼게요. 이 친구들은 원자가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분자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친구들 굉장히 안정한 기체잖아요. 얘들은 결합을 뭔가 필요로 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친구들은 예외적으로 자, 원자가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자 취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세요. 고로 여기 나오는 아르곤은 어떻게 하라? 여기다가 배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분자이면서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H2O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H2O는 분자이면서 화합물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H3. 그 다음에 NaCl 보세요. NaCl은 공유결합을 하지 않죠. 분자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하지만 NaCl은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잖아요. 두 가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NaCl은 여기다 배치를 시켜줘야 되겠고, 자, 여기 F2O3를 배치시켜줘야 된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앞에서 우리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얘기했었죠? 자, 여기다가 선생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자,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원자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여 생성된, 말이 좀 길어집니다.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된 결합, 이것을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공유결합은 전자를 공유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온결합은 뭡니까? 전자가 이동한다는 겁니다. 물론 전자가 이동하게 되니까 한쪽은 양이온이 되고 한쪽은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구성 원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은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자, 아래 문제 풀어봅시다.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한번 구분해보자. 자, NaCl. 자, 이거 뭡니까? 금속과 비금속이죠? 오케이. 이온결합 물질. HCl. 비금속이네요. 공유결합 물질. CO2. 비금속이네요. 자, 공유결합 물질. MgCl. 금속과 비금속이네요. 오케이.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02. 이렇게. 2002. 오케이. 여러분들 태어난 연도입니까? 네, 아무튼.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학을 공부하면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라는 말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될 건데요. 자, 상태 변화. 여러분들, 고체가 액체가 된다, 액체가 기체가 된다. 여기 아래 보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학 반응. 우리 지난번에 화학 반응식도 얘기했잖아요. A라는 물질이 있고, 자,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들이 반응을 해서 C가 되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잖아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는 물리적 변화고요. 화학 반응은 화학적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겠지만 용어 정도는 좀 알고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융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용해 아닙니다. 용해라는 것은 뭔가 고체를 뭔가 액체 물질에 녹일 때 그때를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자체는 고체가 액체로 녹는 겁니다. 뭔가 물에 녹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융해라고 하고요.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은 응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것을 액화,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것을 기화,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기체, 이것을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